여자는 남자들 다 먹고 먹어라. 갓 부임한 투스타 여군 사단장에게 폭언을 날린 중령의 최후. 그 한마디에 군 전체를 뒤엎어버리고 썩어빠진 장성들의 목을 날려버린 역대급 참교육 이야기입니다. 구독과 좋아요를 해주시면 더 좋은 사연으로 보답하겠습니다. 강원도 화천. 북녘의 찬 바람이 가장 먼저 닿는 곳, 대한민국 육군의 심장과도 같은 제7보병사단 칠성부대의 아침은 언제나 긴장감으로 가득했다. 휴전선을 코앞에 둔 최전방 부대라는 특수성은 장병들의 모든 행동거지를 무겁게 짓눌렀고 그 무게의 정점에는 독수리 대대장 황보석 중령이 있었다. 그는 살아있는 전설이자 움직이는 구시대의 화석이었다. 야전에서 잔뼈가 굵은 그는 전투력이라는 단어를 신처럼 숭배했고 그 외의 모든 가치는 거추장스러운 장식쯤으로 여겼다. 그의 부대 운영 방식은 단순하고 명확했다. 강해야 살아남고 약하면 도태된다. 그 약함의 범주에는 그가 이해하지 못하는 혹은 이해하고 싶지 않은 모든 것들이 포함되었다. 여자, 행정, 인권, 그리고 소통. 야, 남일의 대위. 대대 연병장을 가로지르는 황보석의 목소리는 언제나처럼 날카로운 쇠붙이가 긁히는 소리를 냈다. 갓 부임한 군수과장 남일의 대위가 걸음을 멈추고 돌아섰다. 그녀의 뒤에 서 있던 여군 부사관들의 어깨가 눈에 띄게 움츠러들었다. 네, 대대장님. 오늘 아침 구보 여자들은 왜 또 맨 뒤에서 설렁설렁 기어오나? 여기가 무슨 캠핑장이야? 군장을 매도 남자 군장의 반도 안 되는 것들이 정신 상태가 글러먹었어. 죄송합니다. 하지만 규정된 군장 무게와 구보 페이스는 모두 준수했습니다. 남일의 대위는 당돌했다. 부임 첫날부터 황보석의 이런 언사에 주눅 들지 않는 유일한 여군 장교였다. 하지만 그 당돌함은 황보석의 화에 기름을 붓는 격이었다. 규정이 너희 목숨 지켜주나? 전쟁 나면 적군이 여군이시니까 규정대로 살살 쏘겠습니다 하더냐 이 말이야. 정신력의 문제야, 정신력. 계집애들처럼 약해 빠져가지고. 그의 폭언은 연병장에 있던 모든 이들에게 들렸지만 누구 하나 그를 제지하지 못했다. 그것이 독수리 대대의 일상이었고 칠성부대의 암묵적인 규칙이었다. 황보석 중령의 시대착오적인 권위는 최전방 야전 지휘관의 카리스마라는 이름으로 포장되어 누구도 감히 건드릴 수 없는 성역이 되어 있었다. 며칠 후 칠성부대의 새로운 사단장이 부임한다는 소문이 파다하게 퍼졌다. 육사 출신의 엘리트이며 야전 경험도 풍부한 인물이라는 막연한 이야기만 돌 뿐 그 누구도 신임 사단장의 얼굴을 알지 못했다. 황보석은 콧방귀를 뀌었다. 사단장 나으리가 새로 오신다고 뭐가 달라지겠나? 여기 화천은 국방부 시계도 얼어붙는 곳이야. 별 2개 달고 와봤자 결국 전투가 우선이라는 내 말에 고개 끄덕이게 될걸. 그는 자신의 참모들에게 호언장담하며 술잔을 기울였다. 그의 머릿속에서 사단장이란 그저 나이가 조금 더 많고 짬이 더 찬 남자 선배 군인일 뿐이었다. 이 취임식 전날 부대는 마지막 준비로 분주했다. 신임 사단장은 이 취임식에 앞서 부대를 비공식적으로 둘러보고 싶다는 뜻을 전해왔다. 하지만 그마저도 정확한 시간과 동선이 알려지지 않아 각급 부대 지휘관들은 긴장 속에서 일과를 보내고 있었다. 점심시간이 되었다. 황보석 중령은 평소처럼 장교 식당이 아닌 사병 식당으로 향했다. 부대의 심장인 사병들의 생활을 직접 챙긴다는 명목이었지만 실상은 자신의 권위를 과시하고 군기를 잡기 위함이었다. 그가 식당에 들어서는 순간 소란스럽던 내부가 순간적으로 조용해졌다. 병사들은 밥 먹는 소리조차 죽이며 그의 눈치를 살폈다. 황보석은 만족스러운 미소를 지으며 배식대 앞으로 걸어갔다. 그때 그의 눈에 거슬리는 광경이 들어왔다.
갓 전입 온 신임 소위로 보이는 장교 하나와 남일의 대위를 포함한 여군 몇 명이 배식대 앞에 줄을 서 있었다. 특히 맨 앞에 선 처음 보는 얼굴의 장교는 전투복의 계급장도 제대로 부착하지 않은 채였다. 야전상의 깃에 가려져 언뜻 봐서는 식별이 어려웠다. 황보석의 미간이 찌푸려졌다. 그는 성큼성큼 그들에게 다가갔다. 이봐. 그의 목소리에 여군들의 표정이 굳었다. 처음 보는 장교가 뒤를 돌아보았다. 단단한 눈매와 다부진 입술, 짧게 자른 머리카락이 인상적인, 그러나 황보석의 눈에는 그저 짬도 안 되는 여자로 보일 뿐이었다. 여기 뭐 하는 곳인지 몰라. 남자들이 먼저 식사하고 그 다음에 먹는 게 우리 부대 규율 아니었나? 황보의 목소리가 쩌렁쩌렁 울렸다. 주변의 모든 시선이 그들에게로 쏠렸다. 남일의 대위가 앞으로 나서려 했지만 낯선 장교가 손짓으로 그녀를 막았다. 그런 규율은 처음 듣습니다만 육군 규정 어디에 명시되어 있습니까? 조용하지만 힘있는 목소리였다. 황보석은 어이가 없다는 듯 헛웃음을 터뜨렸다. 규정? 야, 너 지금 나랑 말장난 하자는 건가? 여기가 학교인 줄 알아? 군대는 짬이고 규율이야. 너 같은 애송이가 어디서 배운 버르장머리야. 그는 낯선 장교의 식판을 손으로 탁 쳤다. 하지만 장교는 꿈쩍도 않고 식판을 굳게 잡고 있었다. 분노가 치민 황보석은 더욱 목소리를 높였다. 최전방에서 목숨 걸고 나라 지키는 사내들이 먼저 먹는 게 당연한 거지. 어디서 여자들이 먼저 갑숟가락을 들려고 해. 여기가 무슨 백화점 문화센터인 줄 아나? 당장 줄맨 뒤로 꺼져. 그 순간이었다. 식당 문이 열리며 사단 참모장인 강건우 대령이 황급히 뛰어들어왔다. 그는 식당 중앙에서 벌어지는 광경을 보고 얼굴이 새하얗게 질렸다. 그는 거의 비명에 가까운 목소리로 외쳤다. 충성. 대대장님, 지금 뭐 하시는 겁니까? 황보석은 의아한 표정으로 참모장을 돌아보았다. 아니, 참모장님. 저 버르장머리 없는 것들 군기 좀 잡고 있었습니다. 요즘 애들은 빠져가지고. 그만. 강건우 대령의 외침에 황보석은 말을 멈췄다. 참모장은 황보석을 지나쳐 그가 폭언을 퍼붓던 낯선 장교에게 달려가 허리가 부러져라 경례를 붙였다. 충성. 사단장님께 대하여 경례. 성. 늦어서 죄송합니다, 사단장님. 사단장님. 그 단어가 황보석의 귓전을 때리는 순간 세상의 모든 소리가 멎었다. 그의 눈이 믿을 수 없다는 듯 커졌다. 그가 계집애라 부르며 모욕을 주었던 계급장도 제대로 보이지 않던 그 낯선 장교. 그녀가 바로 칠성부대를 새로 이끌 별 2개의 신임 사단장이란 말인가. 식당 안의 모든 장병들이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 굳어버렸다. 오직 숟가락과 식판이 부딪히는 소리만 간헐적으로 들리던 공간은 숨막히는 정적으로 가득 찼다. 황보석 중령의 얼굴에서 핏기가 가셨다. 불그락 푸르락 하던 그의 얼굴은 이제 백지장처럼 하얗게 변해 있었다. 신임 사단장 서지수 소장은 자신에게 경례하는 참모장에게 가볍게 목례를 한 뒤 여전히 굳어있는 황보석 중령을 천천히 돌아보았다. 그녀의 눈빛은 분노나 경멸이 아니었다. 차갑고 깊은 마치 겨울철 화천에 얼어붙은 강물 같은 눈빛이었다. 그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저 황보석을 그리고 그를 둘러싼 칠성부대의 낡고 부패한 공기를 응시할 뿐이었다. 그 침묵이 황보석에게는 수만 마디의 질책보다 더 날카로운 비수가 되어 심장을 꿰뚫는 듯했다. 강철의 별이 가장 낮은 곳에서 가장 추악한 방식으로 자신의 존재를 알린 순간이었다. 정적은 영원할 것처럼 길게 이어졌다. 사병식당 안 수백 명의 장병들은 숨쉬는 법조차 잊은 듯 서지수 소장과 황보석 중령을 번갈아 쳐다볼 뿐이었다.
황보석의 이마에서는 식은땀이 비오듯 흘러내려 턱 끝에서 방울져 떨어졌다. 그의 머릿속은 새하얗게 비어버렸고 오직 자신이 내뱉었던 폭언들만이 메아리처럼 울려 퍼졌다. 무게집에 버르장머리, 백화점 문화센터 단어 하나하나가 날카로운 파편이 되어 그의 자존심과 군 생활 전체를 난도질했다. 서지수 소장은 황보석에게서 시선을 거두고 겁에 질린 채 굳어있는 남일의 대위와 여군 부사관들을 향해 부드럽게 말했다. 계속 식사하지. 배고플 텐데. 그녀의 목소리는 방금 전에 소란이 마치 없었던 일인 양 평온했다. 하지만 그 평온함이 오히려 상황의 비현실성을 더욱 증폭시켰다. 여군들은 어쩔 줄 몰라 하며 서로의 눈치만 살폈다. 서지수 소장은 자신의 식판을 들고 빈자리를 찾아 걸어갔다. 그녀가 앉은 곳은 식당 구석, 갓 들어온 이등병들이 주로 앉는 자리였다. 그녀는 자리에 앉아 수저를 들고 묵묵히 식사를 시작했다. 마치 방금 전의 일은 정말로 아무것도 아니라는 듯이. 그녀의 그 행동이 황보석에게는 가장 강력한 메시지였다. 나는 너의 권위에 상처받지 않는다. 너의 폭언은 나에게 아무런 영향도 주지 못한다. 문제가 되는 것은 내가 아니라 너로 대표되는 이 부대의 썩어빠진 문화 그 자체다. 참모장 강건우 대령이 황급히 다가와 서지수의 옆에 섰다. 사단장님, 지휘관 식당에 따로 상을 차려두었습니다. 이쪽으로. 서지수는 고개도 들지 않고 말했다. 참모장도 앉아서 식사해. 난 여기가 좋다. 우리 사단 용사들이 먹는 밥이 어떤지, 어떤 분위기에서 식사하는지 내 눈으로 직접 보는 게 더 중요해. 그녀의 말에 강 대령은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그녀의 맞은편에 뻣뻣하게 앉았다. 식당 안의 모든 장병들은 여전히 얼어붙은 채 서 있었다. 밥을 먹는 사람은 오직 서지수 소장 단 한 명뿐이었다. 그녀가 밥을 반쯤 먹었을 때 조용히 수저를 내려놓았다. 그리고 자리에서 일어났다. 식당 안의 모든 시선이 다시 그녀에게로 향했다. 그녀는 잔반을 처리하고 식판을 반납한 뒤 여전히 그 자리에 망부석처럼 서 있는 황보석 중령에게로 천천히 걸어갔다. 한 걸음 한 걸음. 그녀의 군화가 식당 바닥에 부딪히는 소리가 유난히 크게 울렸다. 황보석의 바로 앞에 선 서지수는 그를 올려다보았다. 키는 황보석이 더 컸지만 그 순간 그를 압도하는 위압감은 서지수에게서 뿜어져 나왔다. 황보석 중령. 네. 황보석은 거의 반사적으로 대답했다. 목소리는 심하게 갈라져 나왔다. 오늘 오후 이 취임식 끝나고 사단장실로 오도록. 독수리 대대 지휘 현황에 대해 직접 보고받겠다. 특히 중령이 말한 우리 부대 규율에 대해서 상세하게 브리핑할 준비를 해오도록. 그녀의 목소리는 차갑고 사무적이었다. 분노도 실망도 담겨 있지 않았다. 그래서 더 무서웠다. 그리고 서지수는 말을 이었다. 그녀는 황보석을 지나쳐 식당 안에 있는 모든 장병들을 둘러보며 말했다. 목소리는 나지막했지만 식당 구석까지 선명하게 울려 퍼졌다. 오늘 이 자리에서 있었던 일은 이 식당 문을 나서는 순간 모두 잊어주길 바란다. 장병들의 얼굴에 의아함이 스쳐 지나갔다. 사건을 덮겠다는 것인가? 하지만 단 한 가지는 똑똑히 기억하도록. 대한민국 육군 규정 어디에도 전우의 성별에 따라 식사 순서를 정하는 조항은 없다. 만약 그것이 이 부대의 규율이라면 오늘부로 그 악습은 사라질 것이다. 밥은 배고픈 사람 순서대로 먹는 것이다. 훈련 강도가 높은 전우가 있다면 서로 배려해서 먼저 먹게 할 수는 있겠지. 하지만 그 기준이 성별이 되어서는 안 된다. 우리는 모두 군복을 입은 전우이며 계급과 직책으로 나뉠 뿐 그 외에 어떤 차별도 용납하지 않는다. 이상. 그녀는 말을 마치고 식당을 나섰다. 참모장이 황급히 그 뒤를 따랐다.
서지수 소장이 사라진 식당에는 오직 침묵과 황보석 중령의 거친 숨소리만이 남았다. 그는 자신이 저지른 일이 단순히 신임 사단장에 대한 하극상이 아님을 깨달았다. 그는 서지수라는 한 여군을 모욕한 것이 아니라 칠성부대 전체를 이끌 새로운 지휘관의 철학에 정면으로 반기를 든 것이었다. 그녀는 황보석 개인을 벌하려는 것이 아니었다. 그가 상징하는 낡은 문화를 뿌리 뽑겠다는 선전포고를 가장 조용하고도 가장 강력한 방식으로 날린 것이었다. 그날 오후 칠성부대 연병장에서 열린 사단장 이취임식은 엄숙하게 거행되었다. 서지수 소장은 단상에 올라 군단장으로부터 부대기를 이양받았다. 그녀는 화려한 미사여구 없이 짧고 강렬한 취임사를 시작했다. 나는 오늘 대한민국에서 가장 강하고 명예로운 부대 제7보병사단 칠성부대의 지휘권을 인수받았다. 조국은 우리에게 최전방을 맡겼고 국민은 우리를 신뢰하고 있다. 그 신뢰에 보답하는 길은 오직 하나, 언제 어떤 상황에서도 적과 싸워 이길 수 있는 강한 군대를 만드는 것이다. 여기까지는 이전의 지휘관들과 다를 바 없는 교과서적인 연설이었다. 황보석을 비롯한 지휘관들은 안도의 한숨을 내쉬려 했다. 하지만 다음 순간 서지수의 목소리에 강철 같은 힘이 실렸다. 내가 말하는 강함이란 단순히 체력이 좋고 사격술이 뛰어난 것만을 의미하지 않는다. 진정한 강함은 서로에 대한 존중과 신뢰에서 나온다. 부당한 명령에 침묵하지 않는 용기, 전우의 인격을 짓밟는 악습을 거부하는 결단력, 성별이나 출신 배경이 아닌 오직 능력과 헌신으로 평가받는 투명한 문화. 이것이 내가 만들고자 하는 강한 칠성부대의 모습이다. 그녀의 시선이 연병장의 도열한 지휘관들을 하나하나 훑었다. 황보석은 자신을 똑바로 쳐다보는 그 눈빛을 피할 수 없었다. 나는 오늘 이 자리에서 약속한다. 우리 부대 내에 존재하는 모든 형태의 부조리와 악습을 뿌리 뽑겠다. 그 어떤 지위나 업적도 전우의 눈물을 강요하는 특권이 될 수는 없다. 나의 첫 번째 명령은 이것이다. 오늘부터 한 달간 사단장인 나에게 직접 보고할 수 있는 소통 채널을 개방하겠다. 누구든 어떤 이야기든 좋다. 부대를 병들게 하는 모든 것들을 나에게 알려주길 바란다. 나는 그 목소리들을 외면하지 않을 것이며 모든 문제를 바로잡기 위해 나의 모든 것을 걸겠다. 취임사는 끝났다. 하지만 그 여운은 거대한 파도처럼 연병장을 휩쓸었다. 그것은 단순한 연설이 아니었다. 새로운 시대의 개막을 알리는 선언이자 낡은 시대의 잔재들을 향한 경고였다. 황보석은 온몸에 힘이 빠져나가는 것을 느꼈다. 이제 더 이상 도망칠 곳이 없었다. 그는 곧 사단장실로 향해야 했다. 그가 평생을 바쳐 지켜온 그만의 규율이 이제 서지수라는 거대한 파도 앞에서 심판대에 오를 시간이었다. 육중한 사단장실의 문을 열고 들어서는 황보석 중령의 걸음은 천근만근 무거웠다. 그의 군복은 갓 다린 듯 각이 잡혀 있었지만 정작 그의 어깨는 축 처져 있었다. 사단장실 중앙에 놓인 거대한 집무 책상 뒤 서지수 소장은 그를 기다리고 있었다. 그녀는 창밖으로 펼쳐진 칠성부대의 전경을 바라보고 있다가 인기척을 느끼고 천천히 돌아섰다. 앉아. 명령은 간결했다. 황보석은 차렷 자세로 서서 보고하려던 자세를 풀고 책상 앞 의자에 뻣뻣하게 앉았다. 어색한 침묵이 흘렀다. 서지수는 아무 말 없이 책상 위에 놓인 두툼한 파일을 펼쳐들었다. 파일의 표지에는 독수리 대대라고 적혀 있었다. 독수리 대대. 우리 사단에서도 가장 훈련 강도가 높고 각종 경연 대회에서 늘 우수한 성적을 거두는 부대더군. 중령의 지휘 능력이 탁월하다는 평이 자자해. 칭찬이었지만 황보석의 얼굴은 조금도 밝아지지 않았다. 이것이 폭풍 전의 고요함이라는 것을 본능적으로 느끼고 있었다. 감사합니다. 하지만 이 보고서에는 다른 이야기도 있더군.
서지수의 손가락이 파일의 한 부분을 가리켰다. 최근 3년간 독수리 대대에서 발생한 전출 및 복무 부적응 관심 병사 비율이 사단 평균의 3배에 달한다. 특히 여군 및 부사관들의 전출 희망 비율은 전군 평균을 상회하고 있어.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나? 황보석은 입술을 깨물었다. 저희 대대는 최전방 GOP 경계 작전을 전담하는 부대입니다. 임무 강도가 높고 군기가 엄격하다 보니 일부 나약한 인원들이 적응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전투력 유지를 위해서는 어쩔 수 없는 나약한 인원? 서지수가 그의 말을 잘랐다. 그녀의 목소리는 여전히 차분했지만 그 안에는 얼음장 같은 냉기가 서려 있었다. 육군 사관학교를 우수한 성적으로 졸업하고 보병학교 고등군사반에서 최고 점수를 받은 남일의 대위도 나약한 인원인가? 특전사에서 복무하다. 전출과 각종 특급 전투 자격을 모두 획득한 김하사도 나약한 인원에 포함되는 건가? 황보석은 할 말을 잃었다. 서지수는 그가 대답할 시간을 주지 않고 말을 이었다. 중령이 말하는 강함이란 대체 무엇이지? 부하들을 인격적으로 모독하고 성별을 기준으로 차별하며 구시대적인 악습을 군기라는 이름으로 포장하는 것인가? 오늘 식당에서 보여준 중령의 행동은 지휘관으로서의 리더십이 아니라 그저 폭력적인 권위주의일 뿐이야. 그건 강함이 아니라 변화가 두려운 자의 나약함이다. 사단장님. 황보석이 벌떡 일어섰다. 그의 얼굴은 모욕감으로 붉게 물들어 있었다. 저는 제 평생을 군에 바쳤습니다. 수많은 전장에서 부하들과 생사를 함께했고 오직 조국 수호라는 일념 하나로 살아왔습니다. 여군들이 편하게 근무하는 동안 저는 진흙탕을 구르고 피를 흘렸습니다. 그런 제가 나약하다는 말씀이십니까? 앉아. 서지수의 목소리가 단호하게 그의 말을 끊었다. 황보석은 자신도 모르게 다시 자리에 앉았다. 그녀는 자리에서 일어나 창가로 걸어갔다. 나 역시 군에 내 모든 것을 걸었다. 중령이 진흙탕을 구를 때 나는 유리천장과 싸워야 했고 중령이 피를 흘릴 때 나는 보이지 않는 편견과 싸워야 했다. 내가 이 자리에 오르기까지 중령이 겪었던 것보다 더하면 더했지 결코 덜하지 않은 길을 걸어왔어. 그러니 어디 가서 여군들은 편하다는 식의 무식한 소리는 집어치우도록. 그녀는 다시 황보석을 돌아보았다. 중령의 과거 경력과 헌신은 존중한다. 하지만 그것이 현재의 잘못을 정당화해주지는 않아. 시대는 변했고 군대도 변해야 한다. 독수리 대대는 변해야 하고 그 시작은 바로 황보석 중령, 당신이다. 서지수는 다시 책상으로 돌아와 새로운 서류 한 장을 꺼내 그의 앞으로 내밀었다. 대대 조직 문화 개선 계획서라는 제목이 적혀 있었다. 한 달 주겠다. 한 달 안에 독수리 대대 내의 모든 부조리와 차별적 관행을 근절하고 그 결과를 나에게 직접 보고하도록. 만약 한 달 후에도 변하는 것이 없다면 나는 중령을 지휘관의 자격이 없는 자로 판단하고 그에 상응하는 조치를 취할 것이다. 이것은 단순한 경고가 아니라 마지막 기회다. 황보석은 떨리는 손으로 계획서를 집어들었다. 그것은 항복 문서나 다름없었다. 자신의 신념, 자신의 방식, 자신이 평생을 바쳐 쌓아 올린 모든 것을 부정하라는 명령이었다. 그는 치욕감에 온몸이 떨렸지만 별 2개의 무게 앞에서 그가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었다. 알겠습니다. 그는 간신히 대답하고 사단장실을 나왔다. 복도를 걷는 그의 등은 그 어느 때보다 무겁고 위태로워 보였다. 하지만 서지수의 생각은 달랐다. 그녀는 황보석이 순순히 물러날 인물이 아니라는 것을 잘 알고 있었다. 그는 꽃솟한 나무와 같아서 부러질지언정 휘어지지 않을 사람이었다. 오늘 그녀가 가한 충격은 그를 변화시키는 약이 될 수도 있지만 동시에 더 깊은 어둠 속으로 밀어넣는 독이 될 수도 있었다.
황보석 중령의 문제는 단순히 성차별적인 태도나 권위주의가 아닐지도 모른다. 서지수는 독수리 대대의 또 다른 파일을 열었다. 그것은 군수 및 보급 관련 서류였다. 수년간 변동이 없는 특정 업체와의 수의 계약, 평균을 웃도는 유류 및 부품 소모량, 잦은 장비 고장 보고 그녀의 눈이 날카롭게 빛났다. 어쩌면 황보석의 그 견고한 왕국은 단순히 낡은 신념만으로 지탱되는 것이 아닐지도 모른다는 의심이 들기 시작했다. 그의 권위주의는 어쩌면 더 큰 비리를 감추기 위한 방패막일지도 모른다. 며칠 후 서지수 소장이 약속했던 소통 채널에 첫 번째 제보가 들어왔다. 익명으로 온 짧은 이메일이었다. 사단장님께 독수리 대대의 다음 주 산악급속 행군 훈련을 주목해 주십시오. 특히 암벽 레펠 훈련에 사용될 로프를 확인해 주십시오. 병사들의 목숨이 위험합니다. 메일을 읽는 서지수의 표정이 차갑게 굳어졌다. 산악급속 행군 훈련은 독수리 대대의 가장 중요한 훈련 중 하나였고 그 중에서도 암벽 레펠은 훈련의 핵심이었다. 만약 제보가 사실이라면 이것은 단순한 안전 불감증의 문제가 아니었다. 그녀는 즉시 감찰 참모를 호출했다. 독수리 대대의 다음 주 훈련 계획을 가져오도록. 그리고 아무도 모르게 대대의 보급 창고에 있는 모든 레펠 로프의 재고 현황과 구매 기록, 최근 안전 점검 결과를 확보해서 도구해. 황보석 중령은 물론 그 누구도 알아서는 안 된다. 서지수는 직감했다. 이것이 균열의 시작이라는 것을. 황보석이라는 단단한 벽에 금이 가기 시작했고 이제 그 틈새로 부패의 악취가 새어나오고 있었다. 그녀는 그 뿌리가 얼마나 깊고 넓게 퍼져 있는지 알 수 없었지만 한 가지는 확실했다. 이 썩은 뿌리를 도려내지 않는 한 칠성부대는 결코 진정한 강한 부대가 될 수 없다는 것을. 거대한 전쟁의 서막이 조용히 오르고 있었다. 사단장실에서 내쫓기듯 물러난 황보석 중령의 분노는 들끓는 용암과 같았다. 치욕감과 모멸감이 그의 이성을 마비시켰다. 그는 자신의 대대장실로 돌아오자마자 문을 걸어 잠그고 직무 책상을 주먹으로 내리쳤다. 묵직한 굉음과 함께 그의 손등이 찢어져 피가 흘렀지만 통증조차 느껴지지 않았다. 서지수. 그는 으르렁거리듯 그녀의 이름을 씹어뱉었다. 일개 여군에게, 그것도 부하들이 모두 보는 앞에서 자신의 모든 것을 부정당했다. 평생을 바쳐 쌓아 올린 철옹성 같던 그의 자존심에 거대한 균열이 생겼다. 그러나 그는 이대로 무너질 수 없었다. 무너져서는 안 되었다. 그가 무너진다는 것은 단순히 한 명의 지휘관이 옷을 벗는 것을 넘어 그가 구축해온 왕국 전체가 붕괴하는 것을 의미했기 때문이다. 그날 밤 황보석은 대대 보급관인 박만철 상사를 자신의 관사로 은밀히 불렀다. 박 상사는 10년 넘게 독수리 대대에만 머물며 황보석의 수종 역할을 해온 인물이었다. 부대의 모든 군수품과 예산은 그의 손을 거쳤고 그 손은 결코 깨끗하지 않았다. 상황이 안 좋게 됐다. 황보석이 술잔을 채우며 무겁게 입을 열었다. 박 상사의 얼굴에는 불안감이 가득했다. 들었습니다. 신임 사단장, 보통이 아니라고들 합니다. 보통이 아닌 정도가 아니야. 독사다. 첫날부터 내 목덜미를 물어뜯으려고 작정을 했어. 대대 조직 문화를 개선하란다. 한 달의 시간을 주겠다더군. 이건 사실상 항복하라는 소리나 마찬가지야. 박 상사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다. 조직 문화 개선은 필연적으로 내부 감찰과 조사를 동반할 터였다. 그렇게 되면 자신들이 수년간 저질러온 비리가 드러나는 것은 시간 문제였다. 대대장님, 그럼 저희는 이제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동안 들여온 물건들 장부랑 실물이 다른 게 한두 개가 아닙니다. 그래서 자네를 부른 거야. 황보석의 눈이 번뜩였다. 그는 술잔을 단숨에 비우고 말을 이었다. 위기는 기회다.
서지수, 그 여자는 지금 우리를 얕보고 있어. 내가 그저 시대에 뒤떨어진 꼰대라고만 생각하겠지. 좋다. 그렇다면 진짜 군대가 뭔지, 최전방의 현실이 얼마나 냉혹한지 똑똑히 보여줘야지. 그의 계획은 치밀하고도 잔혹했다. 다음 주에 있을 산악급속 행군 훈련. 그는 이 훈련을 자신의 건재함과 서지수의 무능함을 동시에 증명할 무대로 삼기로 결심했다. 박 상사, 다음 주 레펠 훈련에 쓸 로프 말이야. 네, 이번에 새로 구매한 최신형 암벽 로프 말씀이십니까? 성능은 최고입니다. 아니, 그거 말고. 황보석의 목소리가 낮게 가라앉았다. 창고 구석에 처박아둔 낡은 것들. 10년도 더 된 폐급 로프들 말이야. 그걸 꺼내. 박만철 상사는 경악했다. 대대장님, 그건 미친 짓입니다. 그러다간 정말 사고가 납니다. 병사들 목숨이. 닥쳐. 황보석이 버럭 소리를 질렀다. 그러니까 사고가 나야 하는 거다. 물론 진짜로 누가 죽거나 다치면 곤란하지. 하지만 아슬아슬한 상황은 연출할 수 있어. 훈련 도중 로프가 끊어질 듯 마모된 것이 발견되고 훈련이 긴급 중단되는 그림. 어때? 그는 광기 어린 미소를 지었다. 나는 이렇게 말할 거다. 신임 사단장 부임 이후 부대가 행정 업무와 감성에 치우치다 보니 실질적인 훈련 장비 점검에 소홀했다. 전투력 약화가 현실로 드러난 것이다. 라고. 서지수는 야전 경험이 부족한 여자라는 프레임에 갇혀 아무 반박도 못할 걸. 모든 책임은 안전 점검을 소홀히 한 사단 지휘부로 돌아가게 되겠지. 그렇게 되면 조직 문화 개선이니 뭐니 하는 헛소리는 쏙 들어갈 거다. 군대는 역시 훈련이 최우선이라는 내 말이 맞았다는 걸 모두가 인정하게 될 거고. 그것은 단순한 계획이 아니었다. 부하들의 목숨을 담보로 한 악마의 도박이었다. 박 상사는 온몸에 소름이 돋았지만 이미 황보석이라는 배에 함께 올라탄 이상 거부할 수 없었다. 그들의 비리는 이미 너무도 깊숙이 얽혀 있었다. 그 같은 시각 서지수 소장은 자신의 집무실에서 감찰 참모인 고진혁 대령의 보고를 받고 있었다. 그녀의 책상 위에는 독수리 대대의 군수품 구매 기록 서류가 산더미처럼 쌓여 있었다. 사단장님, 서류상으로는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독수리 대대는 매년 규정에 맞춰 최고 등급의 훈련 장비를 구매해 왔습니다. 이번 레펠 훈련에 사용될 로프 역시 한 달 전 유럽에서 직수입한 최고급 제품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업체는 철옹성 방산이라는 곳입니다. 그런데 이상한 점이 있습니다. 이 업체는 페이퍼 컴퍼니에 가깝습니다. 실질적인 사업 실적도 거의 없고 대표는 황보석 중령과 육사 동기이자 절친한 사이였던 예비역 중령입니다. 서지수의 미간이 좁혀졌다. 익명의 제보 그리고 페이퍼 컴퍼니. 퍼즐 조각이 맞춰지기 시작했다. 그렇다면 실제로는 값싼 저질 제품을 납품하고 장부상으로는 최고급 제품을 구매한 것처럼 꾸며 차액을 횡령했을 가능성이 높군. 저도 그렇게 추정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물증이 없습니다. 창고를 압수수색하지 않는 이상. 아니, 서지수는 고개를 저었다. 지금 창고를 덮치면 그들은 꼬리만 자르고 도망칠 거다. 황보석 중령은 박 상사에게 모든 책임을 떠넘기고 자신은 몰랐다고 발뺌하겠지. 나는 꼬리가 아니라 몸통을 잡아야겠어. 이 부패의 뿌리를 완전히 뽑아내야 해. 그녀는 자리에서 일어나 창밖의 어둠을 응시했다. 결심이 선 듯 그녀의 눈빛이 서늘하게 빛났다. 고 대령. 감찰부와 헌병대에서 가장 신뢰할 수 있는 인원들로 비밀리에 특별팀을 꾸리도록. 다음 주 독수리 대대의 산악훈련장으로 직접 갈 것이다. 우리는 사냥을 시작한다. 사냥이라니 말씀이십니까? 여우를 잡으려면 여우굴로 직접 들어가야지. 황보석 중령이 직접 증거를 우리 눈앞에 가져오게 만들 거야.
그가 파놓은 함정에 스스로 빠지게 만드는 거지. 폭풍이 몰려오고 있었다. 한쪽에서는 부하의 목숨을 제물로 자신의 왕국을 지키려는 낡은 권력이 음모를 꾸미고 있었고, 다른 한쪽에서는 그 썩은 뿌리를 도려내기 위한 강철의 의지가 칼을 갈고 있었다. 화천의 험준한 산악, 그 절벽 위에서 펼쳐질 진실의 무대는 이제 피할 수 없는 운명이 되어 다가오고 있었다. 훈련 당일 화천의 하늘은 잔뜩 엘려 있었다. 금방이라도 비를 쏟아낼 듯 무거운 구름이 산봉우리를 감싸고 돌았고, 골짜기에서 불어오는 바람은 칼날처럼 차가웠다. 독수리 대대 장병들이 집결한 암벽 훈련장은 수직에 가까운 절벽이 위압적으로 솟아있는 곳이었다. 황보석 중령은 만족스러운 표정으로 훈련 준비 상황을 둘러보았다. 모든 것이 그의 계획대로 착착 진행되고 있었다. 박만철 상사는 아무도 눈치채지 못하게 남일의 대위가 이끄는 3중대 1소대가 사용할 레펠 로프를 낡은 폐금 로프로 교체해 두었다. 로프는 외관상으로는 크게 문제가 없어 보였지만 전문가가 본다면 이미 수명이 다해 곳곳에 미세한 손상이 가 있는 위험천만한 상태였다. 모두 들었나? 황보석의 목소리가 절벽 아래에 울려 퍼졌다. 오늘 훈련은 실전이다. 나약한 정신 상태는 버리고 오직 팀과 전우 그리고 장비만을 믿고 임하도록. 특히 신임 사단장님 부임 이후 해이해진 정신 상태를 바로잡는 계기로 삼아야 할 것이다. 그는 일부러 서지수 소장을 언급하며 장병들의 긴장감을 고조시켰다. 남일의 대위는 왠지 모를 불안감에 사로잡혔다. 그녀는 일소대원들의 안전 장비를 몇 번이고 다시 점검했다. 로프를 손으로 쓸어보았을 때 아주 미세하게 거친 느낌이 들었지만 흙먼지 때문이려니 하고 넘겼다. 1소대 레펠 준비. 첫 번째 강화조가 절벽 끝에 섰다. 앳된 얼굴에 김일병은 잔뜩 긴장한 채 마른 침을 삼켰다. 두려워 마라. 군인은 두려움을 극복하는 자다. 강하. 황보석의 명령이 떨어지는 순간이었다. 잠깐. 모두의 고개를 돌리게 한 것은 절벽 위쪽에서 울려 퍼진 단호하고 맑은 목소리였다. 장병들의 시선이 일제히 소리가 난 곳으로 향했다. 그리고 그들은 자신들의 눈을 의심했다. 훈련장으로 이어지는 능선 위로 지휘 차량을 선두로 한 차량 행렬이 멈춰 서고 있었다. 그리고 그곳에서 내린 것은 완전 무장을 한 채 흔들림 없는 걸음으로 다가오는 신임 사단장 서지수 소장이었다. 그녀의 뒤로는 감찰 참모 고진혁 대령과 헌병 완장을 찬 군사 경찰들이 서늘한 눈빛으로 따르고 있었다. 훈련장의 모든 움직임이 멎었다. 황보석 중령의 얼굴은 충격과 당혹감으로 일그러졌다. 서지수 소장이 이곳에 나타나리라고는 꿈에도 생각지 못했다. 사단장님, 어인일로 여기까지. 황보석이 허둥지둥 달려와 경례를 붙였다. 서지수는 그의 경례를 받는 둥 마는 둥 하며 그를 지나쳐 절벽 끝으로 걸어갔다. 그녀는 강화를 준비하던 김일병의 어깨를 두드리며 부드럽게 말했다. 많이 긴장했겠군. 잠시 쉬고 있도록. 그리고 그녀는 황보석을 돌아보며 차갑게 말했다. 훈련은 잠시 중단한다. 황보석 중령. 네. 하지만 사단장님. 지금 한창 훈련이. 내가 온 이유를 정말 모르는가? 서지수의 눈빛은 얼음보다 차가웠다. 그녀는 더 이상 그와 말을 섞지 않고 고진혁 대령에게 고갯짓을 했다. 고 대령이 앞으로 나서며 서류처를 펼쳐들었다. 지금부터 사단장님의 명령에 따라 본 훈련에 사용되는 모든 장비에 대한 긴급 안전 점검을 실시하겠다. 특히 현재 설치된 모든 레펠 로프는 즉시 수거하여 정밀 감식에 들어간다. 황보석의 심장이 쿵 하고 떨어졌다. 아니, 그게 무슨 말씀이십니까? 제 부대의 장비는 제가 책임집니다. 모든 장비는 완벽합니다. 그의 목소리는 필사적이었다.
하지만 서지수는 그의 말을 가볍게 무시했다. 그녀는 헌병대 수사관에게 눈짓했다. 수사관이 다가가 삼중대 일소대 앞에 설치된 낡은 로프를 칼로 잘라 단면을 드러냈다. 순간 그곳에 있던 모든 이들의 입에서 탄식이 터져나왔다. 겉보기에는 멀쩡했던 로프의 속심은 시커멓게 변색되어 있었고 여러 가닥이 이미 끊어져 있었다. 만약 김일병이 저 로프에 몸을 맡겼다면 그의 체중을 이기지 못하고 끊어졌을 것이 불보듯 뻔했다. 장병들은 경악과 배신감에 휩싸여 황보석을 쳐다보았다. 자신들을 전우라 부르며 실전과 같은 훈련을 강조하던 대대장이 사실은 자신들을 사지로 내몰고 있었다는 진실 앞에서 그들은 할 말을 잃었다. 황보석 중령. 서지수의 목소리가 훈련장에 서늘하게 울려 퍼졌다. 이게 중령이 말하던 완벽한 장비인가? 이게 부하들의 목숨을 책임지는 지휘관의 모습인가? 고진혁 대령이 결정타를 날렸다. 그는 또 다른 서류 뭉치를 황보석의 얼굴 앞에 내밀었다. 이것은 철옹성 방산과의 허위 계약서와 자금 흐름 내역이다. 중령은 지난 수년간 군수품 납품 비리를 저지르며 부당 이득을 취했고 그 사실을 은폐하기 위해 오늘 부하 장병들의 목숨을 담보로 위험천만한 도박을 벌였다. 이 낡은 밧줄이 바로 그 증거다. 황보석은 무너져 내렸다. 그의 모든 계획, 모든 알리바이가 산산조각 났다. 그는 무어라 변명하려 했지만 목소리가 나오지 않았다. 수백 명의 부하들이 자신을 향해 보내는 경멸과 배신감 어린 눈빛이 그 어떤 처벌보다도 그를 고통스럽게 찔렀다. 서지수는 그의 앞에 다가섰다. 그녀의 눈에는 분노가 아닌 깊은 슬픔과 연민이 담겨 있었다. 당신은 군인의 명예를 더럽혔다. 지휘관의 책임을 배신했고 전우의 신뢰를 짓밟았다. 당신이 지키려 했던 것은 부대의 전투력이 아니라 당신의 썩어빠진 왕국이었을 뿐이다. 그녀는 뒤를 돌아 헌병대장에게 명령했다. 살인 미수 및 군수품 횡령, 직권 남용 혐의로 황보석 중령을 현 시간부로 체포한다. 관련자 박만철 상사 역시 즉시 체포하도록 명령 받들겠습니다. 헌병들이 다가와 황보석의 팔을 붙잡았다. 차가운 쇠 핸드커프가 그의 손목에 채워지는 소리가 절벽에 철컥하고 울려 퍼졌다. 한때 칠성부대에 살아있는 전설로 불렸던 사나이, 독수리 대대의 왕으로 군림했던 황보석 중령이 힘없이 무너져 내리는 순간이었다. 하늘에서는 기다렸다는 듯이 차가운 비가 쏟아지기 시작했다. 차가운 빗줄기가 훈련장을 적셨다. 방금 전까지 팽팽한 긴장감으로 가득했던 공간은 이제 충격과 혼란, 그리고 깊은 침묵만이 맴돌았다. 장병들은 비를 맞으며 멍하니 서 있었다. 자신들의 목숨을 담보로 추악한 범죄를 저지른 지휘관의 몰락을 바로 눈앞에서 목격한 충격은 쉽게 가시지 않았다. 존경과 두려움의 대상이었던 왕이 사라진 왕국은 이제 방향을 잃은 배처럼 표류하고 있었다. 황보석 중령과 박만철 상사가 헌병들에게 끌려나간 자리를 서지수 소장은 무거운 눈으로 바라보았다. 한 명의 부패한 지휘관을 척결한 것은 분명 정의의 실현이었지만 그녀의 마음은 결코 가볍지 않았다. 리더를 잃고 상처받은 수백의 아들들이 그녀의 눈앞에 있었다. 진정한 임무는 지금부터 시작이었다. 그녀는 곁에 있던 참모에게 지시했다. 오늘 훈련은 모두 취소한다. 전 대대원은 즉시 부대로 복귀시켜 따뜻한 물로 씻고 휴식을 취하게 하라. 저녁 식사 후 내가 직접 대대 강당에서 전 장병을 대상으로 정신교육을 실시하겠다. 그리고 그녀는 굳어있는 남일의 대위에게 다가갔다. 나 대위의 얼굴은 빗물과 눈물이 뒤섞여 흘러내리고 있었다. 자신과 부하들이 끔찍한 사고의 희생양이 될 뻔했다는 사실에 온몸이 떨리고 있었다. 괜찮나, 나 대위. 서지수의 따뜻한 목소리에 남일에는 겨우 고개를 들었다. 사단장님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내가 고마운 게 아니야. 보이지 않는 곳에서 용기를 내준 이름 모를 전우 덕분이지. 그리고 위험을 감지하고 끝까지 부하들을 챙긴 나 대위의 지휘관다운 모습 덕분이다. 서지수는 나 대위의 어깨를 가볍게 두드려 주었다. 독수리 대대는 지금 큰 혼란에 빠져 있을 거다. 이럴 때일수록 중간 지휘관들의 역할이 중요해. 부하들이 흔들리지 않도록 잘 다독여 주길 바란다. 자네를 믿는다. 그녀의 말에는 사람을 움직이는 힘이 있었다. 남일에는 눈물을 닦고 굳은 결의에 찬 표정으로 경례를 붙였다. 명심하겠습니다. 그날 저녁 독수리 대대 강당은 무거운 침묵 속에 가라앉아 있었다. 서지수 소장은 단상에 올라 마이크를 잡았다. 그녀는 준비해온 원고 없이 장병 한 명 한 명의 눈을 맞추며 이야기를 시작했다. 오늘 여러분은 큰 충격과 상처를 받았을 것이다. 믿었던 지휘관에게 배신당한 아픔, 그리고 자칫 목숨을 잃을 뻔했다는 공포. 그 마음을 내가 어찌 다 헤아릴 수 있겠나. 먼저 여러분을 그런 위험에 처하게 한 것에 대해 사단장으로서 진심으로 사과한다. 그녀는 허리를 숙였다. 별 2개의 장성이 사병들 앞에서 고개를 숙이는 파격적인 모습에 장병들은 술렁였다. 하지만 오늘 일로 인해 독수리 대대의 명예가 더럽혀졌다고 생각하지는 말아주길 바란다. 잘못을 저지른 것은 한 명의 부패한 지휘관이지 묵묵히 자신의 임무를 다해온 여러분이 아니다. 썩은 가지 하나를 잘라냈다고 해서 나무 전체가 썩은 것은 아니다. 오히려 우리는 오늘 더 건강하고 튼튼한 나무로 자라날 기회를 얻었다. 그녀의 목소리에는 힘이 실려 있었다. 나는 여러분에게 약속한다. 앞으로 독수리 대대 나아가 우리 칠성부대는 오직 신뢰 위에서 다시 세워질 것이다. 부하의 목숨을 소중히 여기는 지휘관, 투명하고 공정한 시스템, 그리고 서로를 인격적으로 존중하는 문화. 그것이 내가 만들고 싶은 군대의 모습이다. 그러기 위해서는 여러분의 도움이 필요하다. 부당한 것을 부당하다고 말할 수 있는 용기, 잘못된 관행을 바로잡으려는 의지를 보여주길 바란다. 더 이상 두려워하며 침묵하지 마라. 사단장인 내가 여러분의 방패가 되어줄 것이다. 연설이 끝나자 강당에서는 조용하지만 뜨거운 박수가 터져 나왔다. 그것은 새로운 리더에 대한 기대와 신뢰의 표현이었다. 무너진 왕국에 새로운 희망의 씨앗이 뿌려지는 순간이었다. 한편 군 구치소에 수감된 황보석은 모든 것을 잃은 사람의 텅 빈 눈으로 좁은 감방 천장을 바라보고 있었다. 수사관들의 강도 높은 조사가 이어졌다. 처음에는 혐의를 완강히 부인하던 그였지만 박만철 상사의 자백과 빼도 박도 못할 증거들 앞에서 결국 모든 것을 실토할 수밖에 없었다. 그의 비리는 단순히 군수품을 빼돌린 것을 넘어 상급 부대의 몇몇 장교들에게 정기적으로 상납을 해온 정황까지 드러났다. 조사를 받으며 그는 처음으로 자신의 과거를 돌아보았다. 언제부터였을까? 조국을 위해 목숨을 바치겠다던 젊은 날의 맹세가 자신의 안위와 이익을 위한 탐욕으로 변질된 것이. 그는 강한 군대라는 명분 뒤에 숨어 사실은 가장 나약하고 비겁한 방식으로 자신의 왕국을 유지해왔음을 깨달았다. 서지수가 말했던 변화가 두려운 자의 나약함이라는 말이 폐부를 찔렀다. 그는 서지수라는 한 여군에게 패배한 것이 아니었다. 시대의 변화와 정의의 원칙 앞에 스스로 무너진 것이었다. 뒤늦은 후회가 파도처럼 밀려왔지만 시간은 이미 되돌릴 수 없었다. 며칠 후 서지수는 고진혁 대령으로부터 중간 수사 결과를 보고받았다. 사단장님, 황보석 중령의 비리 네트워크가 생각보다 훨씬 거대합니다. 사단 본부의 일부 참모는 물론 군단, 심지어 육군 본부의 전현직 간부들까지 연루된 정황이 포착되었습니다. 서지수의 표정이 굳어졌다. 이것은 이제 한개 사단 차원에서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었다.
군 전체를 뒤흔들 거대한 게이트로 번질 수 있는 사안이었다. 알겠다. 쉬쉬하며 덮을 생각은 추호도 없다. 썩은 부위가 있다면 장군복을 입고 있더라도 도려내야지. 그녀는 결심했다. 이 전쟁을 피하지 않겠다고. 그녀는 수화기를 들고 육군 본부 감찰실을 넘어 국방부 직속 감사관실로 직접 전화를 걸었다. 제7보병사단장 소장 서지수입니다. 우리 군 전체에 만연한 거대한 부패 카르텔에 대한 특별 감사를 정식으로 요청합니다. 황보석의 왕국은 무너졌다. 하지만 그가 남긴 잔해 속에서 더 거대하고 추악한 괴물의 그림자가 모습을 드러내고 있었다. 서지수는 이제 외로운 싸움을 시작해야 했다. 군이라는 거대한 조직의 낡은 관성과 보이지 않는 저항에 맞서 그녀는 다시 한번 자신의 모든 것을 걸어야만 했다. 서지수 소장의 국방부 감사관실 특별감사 요청은 고요한 호수에 떨어진 거대한 바위와 같았다. 군 내부의 파문은 상상 이상이었다. 그것은 단순히 일개 사단장이 상급 부대를 건너뛰어 지휘계통을 흔든 항명 수준의 문제가 아니었다. 군 전체의 치부를 스스로 드러내고 외부의 칼날을 끌어들이겠다는 선전포고이자 성역으로 여겨져 온 군의 자정 능력에 대한 정면 불신임 선언이었다. 육군 본부는 발칵 뒤집혔다. 별들이 모이는 회의에서는 연일 고성이 오갔다. 서지수 그 여자 제정신인가? 지금 우리 군의 명예에 먹칠을 해도 유분수지. 사단장 하나가 군 전체를 흔들도록 내버려둬서는 안 됩니다. 당장 보직 해임하고 징계위원회에 회부해야 합니다. 그러나 반대 의견도 만만치 않았다. 이미 황보석 중령 사건은 언론을 통해 일부 알려진 상황. 만약 서지수를 징계한다면 그것은 군이 제 식구를 감싸고 비리를 은폐하려 한다는 의심에 기름을 붓는 꼴이 될 터였다. 여론의 역풍을 감당할 수 없었다. 이 모든 논란의 정점에는 대한민국 육군의 최선임자인 최동진 대장이 있었다. 그는 야전과 정책부서를 두루 거치며 완벽한 커리어를 쌓아온 군 내부의 살아있는 권력이었다. 온화한 미소와 합리적인 언변 뒤에 강철 같은 카리스마를 숨긴 그는 군의 안정과 화합을 최우선 가치로 여기는 인물이었다. 그에게 있어 서지수의 행동은 군이라는 거대한 조직의 톱니바퀴를 어그러뜨리는 용납할 수 없는 돌출행동이었다. 며칠 후 서지수는 육군 참모총장 최동진 대장의 호출을 받고 계룡대 본부로 향했다. 거대하고 위압적인 건물로 들어서는 그녀의 발걸음은 조금의 흔들림도 없었다. 참모총장실의 문이 열리자 최동진 대장은 인자한 미소로 그녀를 맞았다. 서 장군, 먼 길 오느라 고생 많았네. 앉게. 그의 집무실은 남산이 한눈에 들어오는 최고의 전망을 자랑했다. 최고 권력자의 여유가 느껴지는 공간이었다. 7사단 아주 잘 이끌고 있다고 들었네. 특히 황보석 중령권은 아주 단호하고 신속하게 처리했더군. 서 장군의 능력을 다시 한번 확인했어. 칭찬이었지만 그 안에는 미묘한 가시가 숨어 있었다. 서지수는 허리를 편 채 그의 눈을 똑바로 바라보았다. 과찬이십니다, 총장님. 최동진 대장은 고급스러운 찻잔을 그녀에게 건네며 말을 이었다. 그런데 말이야, 서 장군. 숲을 보는 지혜가 필요할 때가 있네. 나무 한 그루가 썩었다고 해서 숲 전체를 불태울 수는 없는 노릇 아니겠나. 황보석 중령이라는 썩은 나무는 우리가 잘라냈지. 그걸로 된 거야. 그걸 가지고 숲 전체가 병들었다며 외부의 도끼를 끌어들이는 건 우리 군의 명예와 사기를 스스로 꺾는 어리석은 일이 될 수 있어. 그의 목소리는 부드러웠지만 그 안에 담긴 압박감은 서지수의 어깨를 짓눌렀다. 조용히 내부에서 처리하라는 무언의 경고였다. 총장님, 저의 생각은 다릅니다. 서지수는 찻잔을 내려놓았다. 썩은 나무 한 그루가 아니라 땅속 깊이 뿌리가 썩어 들어가고 있다면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뿌리가 썩으면 결국 숲 전체가 죽게 됩니다. 지금 도려내지 않으면 우리 군은 국민의 신뢰를 완전히 잃게 될 것입니다. 그것이야말로 군의 명예와 사기를 꺾는 가장 확실한 방법입니다. 최동진 대장의 눈썹이 미세하게 꿈틀했다. 자네의 그 강직함 높이 사네. 하지만 과유불급이야. 자네의 그 넘치는 의욕이 때로는 조직 전체를 위험에 빠뜨릴 수 있다는 걸 알아야 해. 그는 서류 한 장을 꺼내 그녀 앞으로 밀었다. 합참의 신설 부서인데 자네에게 맡겼으면 하네. 해외 파병 및 연합작전을 총괄하는 아주 중요한 자리야. 7사단장보다 훨씬 더 넓은 시야에서 군을 위해 일할 좋은 기회가 될 걸세. 물론 진급에도 유리할 거고. 그것은 명백한 회유였다. 특별감사 요청을 철회하고 이 문제에서 손을 뗀다면 영전과 진급을 보장하겠다는 달콤한 제안. 동시에 거부한다면 군 생활이 끝날 수도 있다는 냉혹한 협박이었다. 보이지 않는 성벽이 그녀의 앞을 가로막고 있었다. 군이라는 거대한 조직의 질서, 그 질서의 정점에 있는 최고 지휘관이 직접 그녀의 앞길을 막아선 것이다. 서지수는 잠시 창밖을 바라보았다. 그녀의 뇌리에는 황보석의 낡은 로프 앞에서 떨고 있던 어린 병사의 얼굴, 그리고 자신을 믿는다고 말하던 남일의 대위의 눈빛이 스쳐 지나갔다. 총장님, 제안은 감사하지만 거절하겠습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단호했다. 저는 제 부하들을 위험에 빠뜨리고 국민의 혈세를 낭비하는 부패의 뿌리를 외면하면서 저 혼자 영광스러운 자리에 앉을 수는 없습니다. 저는 7사단장으로서 저의 소임을 다하겠습니다. 최동진 대장의 얼굴에서 미소가 사라졌다. 그의 눈빛이 차갑게 식었다. 알겠네. 자네의 뜻이 정 그렇다면 어쩔 수 없지. 하지만 명심하게 서장군. 모든 선택에는 책임이 따르는 법이야. 그날 이후 보이지 않는 성벽은 서지수를 옥죄기 시작했다. 국방부에 요청했던 특별감사는 절차상의 문제와 타부서와의 협의 필요라는 온갖 이유로 기약 없이 미뤄졌다. 거꾸로 육군본부 감찰실에서 7사단으로 감찰팀을 파견했다. 명목은 지휘 실태 점검이었지만 실제로는 서지수의 약점을 찾아내기 위한 표적 감사에 가까웠다. 동시에 언론 플레이가 시작되었다. 보수적인 성향의 군사 전문 매체들에서 익명의 군 관계자 말을 인용한 비판 기사들이 쏟아져 나왔다. 단독 7사단 신임 사단장 부임 후 전투 준비 태세 심각한 우려. 분석 과도한 개혁 드라이브, 오히려 부대 사기 저하 보여주기식 쇼 비판. 서지수는 정치군인 자신의 출세를 위해 부대를 이용하는 야심가로 매도되었다. 그녀를 지지했던 사단 내 지휘관들조차 하나둘 등을 돌리기 시작했다. 최동진 대장의 거대한 영향력 앞에서 일개 사단장 편에 서는 것은 자신의 군 생활을 건 도박이었기 때문이다. 어느 날 밤 그녀의 오랜 멘토였던 예비역 장군이 그녀를 찾아왔다. 그는 씁쓸한 표정으로 말했다. 지수야, 이만 멈추거라. 최동진 대장,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아느냐. 군 전체의 거미줄처럼 인맥을 뻗어놓은 사람이다. 그 사람에게 밉보여서 무사한 사람이 없어. 10년 전에도 자네처럼 정의감 넘치던 후배가 하나 있었지. 군납 비리를 파헤치려다 결국 불명예 전역하고 말았어. 상대는 계란으로 바위치기야.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멈추면 저는 제 자신을 용서할 수 없을 겁니다. 고집 부리지 마라. 이건 자네 혼자만의 문제가 아니야. 자네를 따르는 부하들까지 모두 위험해질 수 있어. 멘토는 진심으로 그녀를 걱정했다. 그의 말이 비수처럼 서지수의 마음에 박혔다. 그녀는 다시 혼자가 되었다. 거대한 성벽 앞에서 그녀는 외로운 싸움을 시작해야 했다. 타협하고 살아남을 것인가 아니면 모든 것을 걸고 부딪혀 깨질 것인가. 창밖으로 보이는 화천의 밤은 그 어느 때보다 깊고 어두웠다. 고립.
그것은 서지수가 마주한 현실이었다. 군 내부에서는 찍힌 장군이 되었고 언론은 그녀를 문제적 지휘관으로 몰아가고 있었다. 최동진 대장이 쌓아 올린 보이지 않는 성벽은 견고했다. 하지만 서지수는 포기하지 않았다. 성벽을 정면으로 뚫을 수 없다면 다른 길을 찾아야 했다. 그들이 가장 두려워하는 방식으로 그들의 규칙이 통하지 않는 전장에서 싸워야 했다. 그녀는 며칠 밤낮으로 고민했다. 그리고 마침내 결단을 내렸다. 군 내부의 자정 능력이 마비되었다면 군의 주인인 국민에게 직접 호소하는 수밖에 없었다. 현역 장성으로서 극도로 위험한 도박이었지만 그녀에게는 다른 선택지가 없었다. 서지수는 자신의 인맥을 총동원해 한 사람의 연락처를 수소문했다. 탐사보도 전문 기자 이선영. 그녀는 권력의 압력에 굴하지 않고 군 내부의 비리를 여러 차례 파헤쳐 명성을 얻은 강직하기로 소문난 언론인이었다. 주말 서지수는 사복 차림으로 부대를 빠져나와 서울의 한적한 카페에서 이선영 기자를 만났다. 이 기자는 갑작스러운 현역 사단장의 연락에 반신반의하는 표정이었다. 서지수 소장님, 저를 보자고 하신 이유가 무엇일지 단도직입적으로 여쭙겠습니다. 서지수는 가방에서 서류 봉투 하나를 꺼냈다. 이 기자님, 저는 지금 제 군복을 벗을 각오로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그녀는 황보석 중령 사건의 전말과 그 배후에 있는 거대한 부패 카르텔의 실체, 그리고 육군 수뇌부가 어떻게 이 사건을 은폐하고 자신을 압박해왔는지 차분하지만 힘있는 목소리로 설명했다. 봉투 안에는 철옹성 방산의 페이퍼 컴퍼니 의혹을 뒷받침하는 자료와 조직적인 감사 방해 정황을 보여주는 내부 문건들이 담겨 있었다. 물론 군사기밀에 해당하지 않는 선에서 철저히 선별한 자료들이었다. 이선영 기자의 눈이 날카롭게 빛났다. 이것은 단순한 군납 비리를 넘어 군 최고 위층이 연루된 거대한 스캔들이었다. 그녀는 직감했다. 이것이 대한민국 군의 역사를 바꿀 수도 있는 엄청난 특종이라는 것을. 소장님, 이 자료를 저에게 넘기시는 순간 소장님은 돌이킬 수 없는 강을 건너시는 겁니다. 군의 명예를 실추시킨 괘씸죄로 온갖 공격을 받게 될 겁니다.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진정한 군의 명예는 썩은 부위를 덮어두는 것이 아니라 깨끗하게 도려내는 용기에서 나온다고 믿습니다. 이 기자님께서 그 칼이 되어 주십시오. 며칠 후 이선영 기자가 속한 언론사의 홈페이지에 단독 기사가 올라왔다. 특종 군복 입은 하이에나들, 국방비를 삼키는 보이지 않는 성벽의 실체. 기사의 파급력은 핵폭탄급이었다. 황보석 중령의 파렴치한 범죄 행각과 함께 수년간 군수품을 독점하며 국방비를 빼돌린 비리 카르텔의 존재가 상세히 폭로되었다. 특히 군 수뇌부가 이 사건을 축소 은폐하려 했으며 내부 고발자인 서지수 소장을 오히려 억압하고 있다는 내용이 국민적 공분을 일으켰다. 여론은 들끓었다. 처음에는 서지수를 비난하던 언론들도 순식간에 태세를 전환했다. 철의 여장군, 부패에 맞선 영웅이라는 찬사가 쏟아졌다.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서지수 소장을 지지하고 군 비리에 대한 성역 없는 수사를 촉구하는 청원이 올라와 하루 만에 수십만 명의 동의를 얻었다. 최동진 대장을 비롯한 육군 수뇌부는 패닉에 빠졌다. 그들이 통제할 수 있다고 믿었던 언론과 여론이 이제는 가장 날카로운 창이 되어 자신들의 심장을 겨누고 있었다. 그들은 서지수를 군 기밀 유출 혐의로 징계하려 했지만 이미 그녀는 국민적 영웅이 되어 있었다. 섣불리 그녀를 건드렸다가는 촛불 민심이 육군 본부로 향할지도 모를 일이었다. 이 결정적인 순간 서지수는 마지막 쐐기를 박았다. 그녀는 전격적으로 기자회견을 자청했다. 현역 사단장이 그것도 군 수뇌부와 정면으로 대립하는 사안에 대해 직접 언론 앞에 나서는 것은 전례 없는 일이었다. 수많은 카메라 플래시가 터지는 가운데
서지수는 단상에 섰다. 그녀는 조금의 흔들림도 없이 준비해온 원고를 차분히 읽어내려갔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저는 대한민국 육군 제7보병사단장 소장 서지수입니다. 그녀는 개인적인 감정을 철저히 배제하고 객관적인 사실과 데이터에 근거하여 문제의 심각성을 조목조목 설명했다. 그리고 마지막 그녀는 원고에서 눈을 떼고 카메라를 정면으로 응시했다. 저는 일개 군인으로서 군 내부의 문제를 외부에 알린 것에 대해 무거운 책임을 통감합니다. 하지만 골마 터지기 직전인 상처를 외면하는 것은 지휘관으로서 더 큰 직무유기라고 생각했습니다. 저의 진정한 지휘관은 국민 여러분이며 저의 충성은 대한민국에 바쳐져 있기 때문입니다. 그녀의 목소리가 장내에 울려 퍼졌다. 이에 저는 이 자리를 빌려 대통령님과 국민 여러분께 간곡히 호소합니다. 군의 자체적인 조사가 아닌 군으로부터 완전히 독립된 대통령 직속 특별조사위원회를 구성하여 우리 군이 썩은 뿌리를 완전히 도려낼 기회를 주십시오. 저의 남은 군 생활 전부를 이 한 가지 약속에 걸겠습니다. 기자회견은 전국에 생중계되었다. 그녀의 진심 어린 호소는 국민들의 마음을 움직였다. 여론은 이제 걷잡을 수 없는 불길이 되어 청와대와 국회를 압박했다. 결국 며칠 후 청와대는 공식 브리핑을 통해 입장을 발표했다. 정부는 금일 국방개혁에 대한 국민적 요구를 수렴하여 대통령 직속 국방개혁 특별조사위원회 발족을 결정하였습니다. 서지수의 역공은 성공했다. 그녀는 자신을 옥죄던 보이지 않는 성벽을 국민이라는 거대한 파도로 넘어섰다. 최동진 대장의 견고했던 왕국에 이제 외부의 칼날이 들이닥치기 시작한 것이다. 이것은 거대한 심판의 서곡이었다. 대통령 직속 국방개혁 특별조사위원회의 출범은 대한민국 군 역사에 기록될 일대 사건이었다. 위원장으로는 대쪽 판사로 불리며 신망이 두터운 전직 대법관이 임명되었고 위원으로는 민간 법률가, 회계 전문가, 그리고 군 내부에서도 강직하기로 정평이 난 소수의 개혁파 장교들이 포함되었다. 그들에게는 성역 없는 조사 권한과 기소권까지 부여되었다. 군이라는 거대한 성역의 빗장이 마침내 외부의 힘에 의해 활짝 열린 것이다. 특별조사위원회 이하 특조위의 첫 번째 타겟은 당연히 철옹성 방산과 관련된 비리 커넥션이었다. 특조위 조사관들은 검찰의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받아 육군 본부와 관련 업체들을 동시에 급습했다. 컴퓨터 서버와 회계장부, 내부 결제 서류들이 쏟아져 나왔다. 최동진 대장이 쌓아 올린 철옹성은 막강한 공권력과 디지털 포렌식이라는 최신 수사 기법 앞에서 모래성처럼 허물어지기 시작했다. 조사가 진행될수록 부패의 규모는 상상을 초월했다. 황보석 중령의 비리는 그야말로 빙산의 일각에 불과했다. 철옹성 방산과 같은 유령 회사 수십 개가 수십 년간 군수품 납품을 독점하며 천문학적인 규모의 국방비를 빼돌렸고 그 검은 돈은 거미줄처럼 얽힌 군 전현직 고위 간부들의 주머니로 흘러들어갔다. 특조위의 칼날이 자신들의 턱 밑까지 차오르자 비리에 연루된 중간 간부들은 공포에 떨기 시작했다. 그들은 자신들만 희생양이 될 수 없다는 생각에 앞다투어 자백하며 윗선을 불기 시작했다. 플리바 기닝 형량 협상을 통해 죄를 감면받으려는 이들의 진술은 부패의 피라미드 정점을 향하는 결정적인 증거가 되었다. 최동진 대장님께 매달 정기적으로 상납했습니다. 명절이나 진급 심사 때마다 거액의 떡값이 오갔습니다. 모두가 아는 비밀이었습니다. 도미노가 무너지기 시작했다. 하루가 멀다 하고 전현직 장성들이 줄줄이 소환되어 조사를 받았다. 별들이 수없이 떨어져 나갔고 군은 창군 이래 최대의 위기를 맞았다. 특조위 조사관들은 군 구치소에 수감되어 재판을 기다리던 황보석 중령을 찾아갔다.
모든 것을 잃고 폐인처럼 변해버린 그는 조사관의 등장에 처음에는 입을 굳게 닫았다. 자신을 나락으로 떨어뜨린 이 거대한 사건에 더 이상 엮이고 싶지 않았다. 하지만 조사관이 내민 한 장의 사진이 그의 마음을 흔들었다. 그것은 낡은 레펠 로프 앞에서 겁에 질려있던 어린 병사의 얼굴이었다. 황보석 중령. 당신은 지휘관으로서 저 병사에게 씻을 수 없는 죄를 지었소. 당신의 탐욕 때문에 저 젊은이의 인생이 끝날 뻔했단 말이오. 이대로 입을 닫고 당신을 괴물로 만든 저 거대한 부패의 몸통을 비호하는 것이 당신이 생각하는 군인의 마지막 명예인가? 조사관의 말이 그의 심장을 찔렀다. 그는 지난 몇 달간 좁은 감방 안에서 수없이 자문했다. 나는 어쩌다 이렇게 되었는가? 그는 서지수 소장이 했던 말을 떠올렸다. 진정한 강함은 존중과 신뢰에서 나온다. 그는 자신이 평생 추구했던 강함이 얼마나 허망하고 추악한 것이었는지 비로소 깨달았다. 이것이 그가 속죄할 수 있는 마지막 기회일지도 몰랐다. 말하겠습니다. 황보석은 떨리는 목소리로 입을 열었다. 제가 아는 모든 것을 전부 다 말하겠습니다. 그의 입에서 쏟아져 나온 진술은 최동진 대장의 목에 겨눠진 비수 그 자체였다. 그는 지난 10수년간 이어진 상납의 역사와 자금 세탁 방식, 그리고 최동진 대장이 어떻게 군 내부의 요직을 거래하며 자신만의 이너 서클을 구축해왔는지 상세하게 털어놓았다. 그의 진술은 특조위가 확보한 물증들과 정확하게 맞아떨어지며 부패 카르텔의 정점이 바로 최동진 대장임을 명백히 증명했다. 마침내 운명의 날이 왔다. 특별조사위원회는 대한민국 육군참모총장 최동진 대장에게 공식 소환을 통보했다. 현역 사성 장군이 피의자 신분으로 민간 조사기구에 소환되는 헌정 사상 초유의 일이었다. 그 소식이 전해진 날 최동진 대장은 자신의 집무실에 홀로 앉아 있었다. 한때 대한민국 국군을 호령하던 그의 어깨는 무겁게 처져 있었다. 창밖으로 보이던 남산의 풍경도 이제는 잿빛으로 보일 뿐이었다. 그는 자신이 평생을 바쳐 쌓아 올린 모든 것이 무너져 내리는 소리를 들었다. 그를 무너뜨린 것은 서지수라는 일개 여군 장성이 아니었다. 시대의 변화를 거부하고 썩어 빠진 과거의 관행에 안주했던 자기 자신의 오만함이었다. 다음 날 아침 최동진 대장은 익숙한 군복 대신 짙은 색 양복을 입고 특조위 사무실이 있는 건물로 향했다. 수많은 취재진의 카메라 플래시 세례를 받으며 그는 굳은 표정으로 조사실로 향하는 긴 복도를 걸었다. 한때 절대 권력의 상징이었던 그의 발걸음은 이제 역사의 뒤안길로 향하는 죄인의 발걸음과 다름없었다. 거대한 심판의 막이 이제 막 오르고 있었다. 최동진 대장이 피의자 신분으로 특조위 조사실 문턱을 넘는 순간 대한민국 군의 한 시대가 막을 내렸다. 그의 조사는 길고 지루한 법정 다툼으로 이어졌지만 결과는 정해져 있었다. 황보석의 결정적 증언과 수많은 연루자들의 자백, 그리고 차고 넘치는 물증 앞에서 그가 평생 쌓아 올린 보이지 않는 성벽은 힘없이 무너져 내렸다. 군사재판 법정 최고형. 대한민국 군을 이끌던 사성 장군은 모든 계급과 서운을 박탈당한 채 불명예 전역 후 차가운 감옥에 수감되었다. 그의 몰락은 끝이 아니었다. 특조위의 칼날은 군 전체의 썩은 뿌리를 남김없이 도려냈다. 수십 명의 전현직 장성들이 군복을 벗거나 법의 심판을 받았고 수백 명의 중간 간부들이 징계의 철퇴를 맞았다. 군 창설 이래 최대 규모의 숙군이었다. 언론은 이를 별들의 무덤이라 불렀지만 서지수는 새로운 탄생을 위한 진통이라고 생각했다. 폭풍이 지나간 자리에 변화의 바람이 불기 시작했다. 군 수뇌부는 젊고 개혁적인 인물들로 대거 교체되었다. 특조위가 내놓은 국방개혁안은 대통령의 전폭적인 지지 아래 일사천리로 추진되었다.
비리의 온상이었던 군수품 조달 시스템은 민간 전문가가 참여하는 투명한 경쟁 입찰 방식으로 전면 개편되었고, 연공 서열과 인맥 위주였던 진급 심사는 오직 능력과 실적을 기반으로 하는 객관적인 평가 시스템으로 바뀌었다. 서지수는 이 모든 변화의 중심에 있었지만 정작 그녀는 스포트라이트를 피했다. 국방부 장관, 합참의장 등 온갖 하마평에 그녀의 이름이 오르내렸지만 그녀는 모든 제안을 고사하고 묵묵히 칠사단장으로서의 임무에만 전념했다. 그녀는 정치군인이 되기를 원치 않았다. 그녀가 원했던 것은 단 하나, 자신이 사랑하는 군대가 바로 서는 것, 그리고 자신의 부하들이 자부심을 갖고 복무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것이었다. 그녀의 바람은 7사단, 칠성부대에서부터 현실이 되어가고 있었다. 황보석의 독수리 대대에는 새로운 대대장이 부임했다. 그는 서지수의 철학을 깊이 이해하는 인물로 부대를 공포와 권위가 아닌 소통과 신뢰로 이끌었다. 부대 내에 설치된 소통함에는 더 이상 익명의 투서가 아닌 훈련 방식 개선이나 복지 증진에 대한 건설적인 제안들이 쌓여갔다. 여군이라는 이유로 훈련에서 배제되거나 식사 순서를 강요받는 일은 상상조차 할 수 없는 과거의 유물이 되었다. 남일의 대위는 이제 사단 내에서 가장 유능한 군수과장으로 인정받고 있었다. 그녀는 더 이상 위축되거나 두려워하지 않았다. 당당하게 자신의 의견을 개진했고 그녀의 합리적인 제안은 언제나 존중받았다. 그녀는 이제 갓 임관한 후배 여군 장교들의 가장 든든한 멘토가 되어주고 있었다. 칠성부대는 강한 훈련과 따뜻한 전우애가 공존하는 전군에서 가장 모범적인 부대로 거듭나고 있었다. 그렇게 1년 반의 시간이 흘렀다. 어느 가을날 서지수의 집무실로 한 통의 편지가 배달되었다. 발신인의 이름은 황보석이었다. 모범적인 수감 생활과 수사 협조 공로를 인정받아 가석방된 그는 붓으로 꾹꾹 눌러 쓴 듯한 편지에서 그녀에게 조용히 만나 뵙고 싶다는 뜻을 전했다. 약속 당일 서지수는 군복을 벗고 평상복 차림으로 화천의 한적한 찻집으로 향했다. 창가에 먼저 와 앉아있던 황보석은 그녀를 보자 자리에서 일어나 깊이 고개를 숙였다. 1년 반의 시간은 그를 완전히 다른 사람으로 만들어 놓았다. 한때 호랑이 같던 그의 눈빛은 온데간데 없었고 깊게 팬 주름과 희끗희끗한 머리카락은 그가 겪었을 고통의 시간을 짐작하게 했다. 그의 몸을 감싸고 있던 오만과 권위의 갑옷은 완전히 벗겨져 이제는 그저 한 명의 나이든 사내만이 남아있었다. 오랜만입니다, 사단장님. 그는 더 이상 그녀를 서장군이라 부르지 않았다. 그의 목소리에는 서툴지만 진심 어린 존경심이 담겨 있었다. 이제는 사단장이 아니니 그냥 서지수라고 부르시지요. 서지수가 담담하게 말하며 자리에 앉았다. 어색한 침묵이 흘렀다. 황보석은 한참을 망설이다 어렵게 입을 열었다. 저는 사단장님께 그리고 제가 상처를 줬던 모든 이들에게 용서를 구하기 위해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그는 고개를 숙인 채 말을 이었다. 저는 평생 제가 가장 강한 군인이라고 믿고 살았습니다. 하지만 저는 틀렸습니다. 저는 그저 가장 어리석고 나약한 겁쟁이였습니다. 변화가 두려워 구시대의 악습 뒤에 숨었고 저의 무능과 비리를 감추기 위해 부하들을 겁박하고 심지어 그들의 목숨까지 위협했습니다. 제가 지키려 했던 것은 조국도 군대도 아니었습니다. 오직 저의 알량한 자존심과 탐욕뿐이었습니다. 그의 목소리가 가늘게 떨리고 있었다. 사단장님께서 저에게 나약하다고 하셨을 때 저는 분노했습니다. 하지만 감옥의 독방에서 매일 밤 스스로에게 물었습니다. 진정으로 강한 군인은 누구인가? 그것은 편견 없이 부하를 아끼고 잘못된 것을 바로잡을 용기가 있으며 자신의 신념을 위해 모든 것을 걸 수 있는 사람, 바로 사단장님 같은 분이었습니다. 저는 군복을 입을 자격이 없는 가짜 군인이었습니다.
그는 자리에서 일어나 서지수의 앞에 섰다. 그리고 군인으로서가 아닌 한 인간으로서 무릎을 꿇었다. 저의 오만과 편견으로 깊은 상처를 드린 점 진심으로 사죄드립니다. 저의 범죄 행위로 목숨을 잃을 뻔했던 부하들에게도 씻을 수 없는 죄를 지었습니다. 부디 용서해 주십시오. 뜨거운 눈물방울이 찻집의 낡은 나무 바닥으로 떨어졌다. 서지수는 조용히 일어나 그를 부축해 일으켰다. 일어나십시오. 용서는 제가 아니라 당신 스스로에게 구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당신이 상처를 줬던 부하들에게 평생을 바쳐 갚아나가야 할 빚입니다. 그녀는 황보석을 자리에 앉히고 따뜻한 찻잔을 그의 손에 쥐어주었다. 과거는 바꿀 수 없습니다. 하지만 미래는 만들어갈 수 있습니다. 황보석 씨가 겪은 실패와 깨달음은 어쩌면 앞으로 군인이 될 젊은이들에게 그 어떤 교훈보다 더 큰 가르침을 줄 수 있을 겁니다. 새로운 길에서 당신의 남은 인생을 의미 있게 사용하시길 바랍니다. 그녀의 말은 단순한 용서가 아니었다. 한 인간의 새로운 시작을 응원하는 진정한 리더의 격려였다. 황보석은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그저 뜨거운 눈물만을 흘렸다. 몇 달 후 칠성부대는 군단급 대규모 연합훈련에 참가했다. 훈련의 마지막 날 서지수는 헬기를 타고 훈련장 전체가 내려다 보이는 지휘 통제소에 올랐다. 그녀의 눈앞에 완전히 새로워진 칠성부대의 모습이 펼쳐지고 있었다. 최첨단 드론이 수집한 정보를 바탕으로 포병부대가 정확한 화력 지원을 하고 남군과 여군이 한 팀이 된 특수 정찰조가 적진 깊숙이 침투하고 있었다. 지휘 텐트 안에서는 계급에 상관없이 자유롭게 의견을 교환하며 최적의 전술을 찾아내고 있었다. 그곳에는 더 이상 맹목적인 복종이나 비합리적인 권위는 존재하지 않았다. 오직 승리라는 공동의 목표를 향한 뜨거운 열정과 전우에 대한 깊은 신뢰만이 가득했다. 그때 남일의 소령진이 다가와 거수 경례를 붙였다. 1년 만에 소령으로 조기 진급한 그녀는 이제 독수리 대대의 작전 참모가 되어 있었다. 사단장님, 3대대 목표 고지 완전 점령했습니다. 부상자 한 명 없이 완벽한 작전이었습니다. 활기차고 자신감 넘치는 그녀의 보고를 받으며 서지수는 문득 깨달았다. 이 모든 변화는 결코 자신 혼자 이룬 것이 아니었다. 부패를 고발할 용기를 내주었던 이름 모를 병사 진실을 위해 펜을 들었던 이선영 기자, 그녀를 믿고 지지해준 국민들, 그리고 무엇보다 낡은 과거와 결별하고 새로운 길을 함께 걸어준 칠성부대 장병 모두가 있었기에 가능한 일이었다. 진정한 리더십이란 앞에서 홀로 이끄는 것이 아니라 모두와 함께 같은 방향을 바라보며 걷는 것임을 그녀는 비로소 온몸으로 깨닫게 되었다. 저 멀리 동쪽 하늘에서 장엄한 여명이 밝아오고 있었다. 화천의 험준한 산맥 위로 떠오르는 아침 해는 지난밤의 어둠을 완전히 몰아내고 새로운 시대의 시작을 알리고 있었다. 서지수는 그 눈부신 광경을 바라보며 조용히 미소 지었다. 그 여명은 그녀와 그녀의 전우들이 함께 만들어낸 희망의 빛이었다. 오늘도 인생지의 말씀을 잘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